네. 일단은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그 문과생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안혜선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지금 그 시애틀 본사가 위치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레드몬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 팀즈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SAP랑 시티은행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턴십을 했었고요. UBC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 학사 졸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스마일게이트라고 하는 게임 회사에서 마케터로 약 2년간 일을 하다가 경영 전략 쪽으로 직무를 바꿔서 3년간 일을 했었고요. 한국에서는 원래 성신여대 국어문과를 졸업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문과 출신이라고 하면은 가장 수학과 영어와 가장 먼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래서 가장 수학과 영어와 먼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될 수 있었는지, 그래서 오늘 강연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물론 일단 제가 살짝 디스클레이머를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전체의 컬처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회사의 입장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팀즈에서 하는 일은요, 풀스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하는 포지션은 사실 그냥 풀스택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처음 회사 입사해서 한 3개월 정도는 프론트엔드 쪽 일을 하다가 나머지 한 6개월 정도는 미들 티어라고 해서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중간에 서비스를 했고, 지금은 완전 백엔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현재 화상회의 예약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북미는 화상 진료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들이 환자와 함께 이제 모바일로 진료를 한다던가, 아니면 문자로 진료 예약 안내를 해준다던가, 그 팀즈를 통해서 이제 화상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갖고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요. 미팅 인텔리전스라고, 저희가 이렇게 미팅을 할 때 뭐 박수를 친다던가 아니면 늦게 입장한 분들, 일찍 입장한 분들, 아니면 손 든 사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분석을 해가지고요. 오거나이저에게 제공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미팅 인텔리전스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저희 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팀을 옮겨가지고 이제 버추얼 어포인먼트 팀으로 왔는데, 그 전에는 미팅 컨텐츠 플랫폼을 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미팅 컨텐츠 플랫폼이 뭐냐면요, 팀즈에서 미팅이 끝나면 오른쪽 상단에 상단에 이제 리캡이라는 탭이 생기고, 이건 사실 프리미엄 기능이라서 아마 알고 계실지 모르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프리미엄 기능을 가진 분들은 이제 리캡이라는 게 미팅이 끝나면 생기고, 여기에 레코딩이라던가 미팅 노트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여기서 저희 팀은 이 컨텐츠라고 불리는 미팅에서 발생한 모든 첨부 파일이나 미팅 노트, 아니면 레코딩, 트랜스크립트 같은 다양한 그런 부산물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플랫폼에서 처음에 12개월 정도를 일을 했었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팀즈에서 일을 하는 거는요, 굉장히 스타트업 같았어요. 거의 2주에서 4주마다 새로운 피처를 개발을 하고요. 그거를 데모를 합니다. 프로토타입처럼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풀 피처로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모든 최신 테크 기술을 바로 빠르게 반영하고 바로바로 업데이트하는 곳이 바로 팀즈고요. 그리고 일하는 모두가 풀스택입니다. 사실 특정 영역만 다루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은요, 어제까지 프론트엔드 하다가 바로 오늘부터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부터 안드로이드 개발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업무든지 간에 이제 주어지면은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저희 팀에서 하는 일이고요. 사실 대부분의 빅테크 회사들은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굉장히 오랜 경력의 안드로이드 개발자라면 계속 안드로이드 개발을 시키겠지만, 그게 아닌 주니어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프론트엔드라든가 백엔드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모바일이나 다른 곳까지도 이렇게 왔다 갔다를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개발을 모두 엔드투엔드로 합니다. 시스템 디자인에서부터 엔드투엔드라고 하면은 이제 코딩, 테스팅, 디플로이먼트, 릴리즈죠. 그리고 이제 실제 릴리즈 하고 나서부터의 라이브 사이트 관리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합니다. 그래서 엔드투엔드라는 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학교에서만 배우다가 실제 일을 해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팀즈에는 코파일럿이라는 AI 기능이 있는데 그런 코파일럿 AI 관련해서 이제 개발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맡아보진 않았지만 저희 쪽 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소개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네, 문과 출신 마케팅에서 개발자로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8년 전에는 저는 한국에서 정말 나고 자란 해외 유학도 한번 해보지 않은 주입식 공교육을 받은 그저 문과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제 7차 교육과정 세대였는데 그때는 수학을 못해도 수학을 안 해도 대학을 가는 시대였어요. 근데 나중에 8차에선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삼각함수가 나온 시점부터요. 저는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중학교 3학년쯤부터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때부터 수학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학을 안 하는 곳으로 대학을 가겠다. 제 진로를 문과로 정하고 국문과로 정하고 심지어 그리고 영어도 안 맞는 것 같다. 정말 수능은 정답만 찍자 해가지고 뭐 라이팅 이런 거 정말 스피킹 이런 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리딩에만 모두 집중한 그런 정답 찍기 위주의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어 실력이 거의 IELTS 5.5 정도 수준이었어요. 아마 IELTS 지금 다들 한번 보시면은 5.0, 5.5 이게 교통 초급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세계여행을 원래 가겠다는 꿈이 있어가지고 30살에 세계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서 발표했던 임현웅 님이 제 남편인데 제가 같이 가자고 꼬셨죠. 그래가지고 세계여행을 계기로 캐나다에 이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는 사실은 문과 계열 학력이나 학위나 이제 경력들을 인정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어로 일을 하거나 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경력이 좀 인정받기 어렵다는 거를 고려해서 그렇다면은 다른 어떤 직업이 있을까 모두 리스트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개발자가 사실은 나오게 됐어요. 첫 번째로 약점을 봤던 것 같아요. 영어 실력이 네이티브 분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현지 고객들의 어떤 북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북미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적고, 게다가 북미에서 나고 자란 굉장히 튼튼한 친구들에 비해서는 제가 너무 체력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쓰는 일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미리 개발자로 좀 직업을 어떻게 보면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기로 좀 방향성을 결정한 제 남편이 좀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줬고, 그리고 저희가 세계여행을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여행을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디지털 노마드라고 요즘엔 많이 불리는데, 개발자가 그 중에 굉장히 좋은 직업이더라고요. 디지털 노마드가 되기에. 그래서 실제로 개발자가 되고 나서 최근에 한국에 한 달 동안 다녀왔는데 한국에서 일을 했거든요. 정말 디지털 노마드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직업이 실제로 개발자 이외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개발자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개발자분들이랑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 개발자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옆에서 지켜본 게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장벽이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추가로 사실 개발자라는 직업의 장점이 있죠. 정년이 없다는 건데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년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북미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세 또는 70세 이상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49주년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안에 30주년 이상 일하신 분이 진짜 많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기본이 10년 이상이고 저희 매니저도 20년 일했고 네, 저희 매니저의 매니저도 막 23년을 일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만큼 개발자 쪽이 정년이 없이 계속해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높은 연봉도 무시할 수 없겠죠. 제가 늦게 커리어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벌어서 빠르게 회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라는 방향을 선택을 하게 됐고, 또 마지막으로 이직이 쉽다는 점인데요. 제가 전에 일했던 마케터나 아니면 경영 전략 쪽 일은 인맥이 없으면 사실은 이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했던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직하는 게 결정이 되고, 만약에 프로젝트가 잘 안 됐다면 제가 일을 잘한 거에 대한 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하지만 개발자는 코딩 실력으로 이제 인터뷰에 가서 아니면 좋은 답변으로 뭐 데이터 스트럭처라던가 아니면은 시스템 디자인이라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직이 쉽다는 장점도 저에게는 개발자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개발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정책한 곳은 캐나다였기 때문에 캐나다의 중소기업, 예를 들면은 중견기업이라던가 스타트업이라던가 또는 캐나다에도 유니콘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들에 들어가서 개발자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미국 빅테크 회사에 가서 개발을 해보면 어떨까? 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뉴스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봤잖아요. 실리콘밸리의 그런 빅테크 기업들에서 엄청나게 좋은 환경에서 멋진 회사 인테리어와 함께 최고의 환경과 매니저와 동료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꿈에 부푼 생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빅테크 가면 어떻게 일을 할까? 그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일을 할까? 개발 문화는 어떨까?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할 때는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사용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빅테크 회사가 정말 좋은 공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 그러니까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일단은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 되고 그럴 때는 빅테크를 가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꿈을 미국 빅테크 회사로 가보자라고 셋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문제는 시궁창이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8년 전에 저는 수학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정말 알러지를 일으킬 정도로 수학을 싫어했기 때문에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에요. 아마 1학년, 2학년 특히 그런 분들은 막 아실 거예요. 나는 왜 아직 1학년밖에 안 되는데 너무 먼 거예요. 현실은. 그죠? 그러니까 꿈은 너무 멀고 네, 현실은 근데 난 아직 시궁창일 뿐이고 난 아직 1학년 수업을 듣고 있을 뿐이고 그죠? 그런 현실을 부딪혔죠. 하지만 그때부터 이제 수학과 영어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중학교 수학 공부 제대로 안 했는데 수학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그냥 정말 쌤 뻘쌤이야 당연히 알죠. 곱셈도 알고 다 알지만 중학교 수학을 그냥 한번 싹 다시 훑었어요. 왜냐면 기초를 다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시간을 내서 이제 중학수학 한 권위로 끝내기라는 책을 보면서 이제 과외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한 번 다 훑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은 컬리지 수업을 들었고요. 그리고 칸 아카데미 아시죠? 그걸 통해서 이제 열심히 독학을 했습니다. 고3도 마찬가지로 셀프 페이스트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독학 그 시스템이 캐나다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고3 과정을 끝냈고요. 대학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2학기 동안 굉장히 천천히 미분을 배웠어요. 그래서 수학은 정말 필요한 만큼 했다. 지금까지도 수학을 제가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수학과를 나오고 아니면 통계학을 나오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수학을 잘하지 못하죠. 하지만 필요한 만큼은 했다. 내가 코딩을 하고 시스템 디자인을 하고 내가 개발자가 될 최소한의 부분은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더 이상 수학 공부를 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영어 공부 어떻게 했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실 되게 초급 수준부터 영어를 다시 시작했어요. 컬리지에 있는 이제 전문대학이죠. 전문대학에 있는 이제 ESL 영어 수업서부터 3단계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6개월 정도 수업을 들었고 그러고 나서 IELTS라는 시험을 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게 IELTS 6.5를 취득을 했어요. 되게 한 번에 딱 점수를 받으면 좋겠지만 거의 3번 연속으로 왜냐면 점수가 굉장히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3번 연속으로 시험을 등록을 해놓고 이제 왜냐면 한 번 쉽게 나고 한 번 어렵게 나고 이런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2주 뒤에 또 가서 보고 그렇게 했는데 2번째 봤을 때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3번째는 시험을 안 봤다는 그런 후일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운이 좋게 나와서 대학교 1학년 영문학 수업을 컬리지에서 들었고요. 그때 첫 시험을 봤는데 첫 그 중간고사를 봤는데 거기서 페일이 나왔어요. 그 교수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pass but fail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pass/f 그게 pass but fail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이냐 교수님께 달려가서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너가 이대로 하면 이대로 너의 실력을 하면은 너는 fail이야. 근데 너가 열심히 하면 패스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수를 처음 중간고사를 갖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 뒤로 마지막에 파이널
그은 제가 A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좋은 점수로 영문학 수업을 패스했습니다. 대학 2학년 수업은 대학 장문 수업이 있는데요. 사실 이때는 이미 대학에 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UBC에 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필요한 만큼 했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영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스피치 클럽에 가가지고요. 영어로 발표도 많이 하고, 스피킹 그룹 스터디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현재도 1대1로 영어 수업을 일주일에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요. 개발자들이 영어를 많이 안 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일이 굉장히 많고, 뭐 디자이너나 PM이나 아니면은 같은 팀원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더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궁금해 하실 부분이 생각해 봤어요. 어떤 점이 남들과 좀 달랐을까? 어떤 점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엔 실패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제 커리어 패스인데요. 2010년에 제가 졸업을 하고 2010년에 이제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에 들어와서 5년간 일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스킵하고 이제 컬리지 3군데에서 영어와 수학을 공부했어요.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요. 서로 다른 대학이에요. 근데 그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3개의 대학을 파트타임으로 정말 한두 과목씩 들으면서 이제 영어와 수학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2018년에 UBC 인문대학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왜 인문대학이냐면 처음에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에 합격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지망이었던 인문대에 일단 들어간 거죠. 하지만 여기서 실패는 끝이 아니죠. 제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가고 싶었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인문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아서 TA가 됩니다. TA가 뭐냐면 조교예요. 컴퓨터 사이언스 1학년 과정에 제가 조교가 되고, 그리고 그 수업에 교수님께 되게 좋은 인상을 남겨가지고 교수님께 레퍼런스라고 하는 추천서도 받고 해서 그 다음에 다시 UBC에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1년 뒤에 합격을 하죠. 굉장히 빨리 합격을 했어요. 보통 3월 정도까지 이제 2월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이제 한 4, 5월쯤에 합격 발표가 나는데 거의 합격 발표가 시작이 되자마자부터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지원자들 중에 제일 상위권에 있었다는 얘기겠죠? 네, 운이 좋았는지 어쨌든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컴퓨터 사이언스에 입학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2020년 1월에 처음으로 해커톤에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 해커톤은요, 제가 2018년에 UBC에 인문대학으로 입학을 한 시점서부터 계속해서 출전을 했어요. 계속 나가고, 계속 도전하고, 근데 그때까지는 별로 큰 소득이 없다가 이제 2020년 1월에 처음으로 해커톤에 수상을 하고, 그때 받은 상이 그 SAP라는 회사에서 스폰서십이 있어가지고 이제 있는 상이었는데, 그 메인 상은 아니고, 사실 메인 상은 1등, 2등, 3등 이런 상이겠죠? 근데 그런 상은 아니고 SAP라는 회사에서 준 이제 후원사들이 만든 상이었어요. 그 상을 받았는데 살짝 후일담을 말씀드리자면 저를 포함한 저희 팀원들 모두가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24시간, 보통 해커톤이 24시간 동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을 새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친구들이 자러 가겠다, 자기는 어차피 우리 상 못 받으니까 우린 자러 갈게. 네가 남아 있어라. 그래서 저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근데 SAP라는 회사에서 나와서 이제 후원사 상을 딱 준다고 하는데 저희 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고요. 저희 팀원들 중에 그 누구도 저를 제외한 다들 자러 갔기 때문에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고 저 혼자 나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놀랬고, 사실은 그 이후로는 이제 무슨 일 있어도 해커톤 시상식에는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 SAP의 상을 받은 게 2년이 돼서 상을 받고 나면은 이제 그 회사 견학을 줬거든요. 그래서 회사 견학도 하고 그러고 나서 SAP에 인턴십을 지원을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인턴십에 그 제가 지원한 첫 번째 회사이자 가장 처음으로 인터뷰를 본 회사가 SAP였는데 바로 부스입니다. 그래서 인턴십에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친구들 중에 그 인터뷰가 합격을 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본 인터뷰가 합격을 한 것도 사실은 친구들 중에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 SAP에서 인턴십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해커톤을 계속 많이 나갔어요. 그 뒤에 또 제가 한 해커톤에서 5번 정도 수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해커톤을 나갈 때마다 계속 상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좀 드려야 되는데 계속 그 상을 받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사실은 다른 기회를 찾아갔는데요. 그때 당시에 해커톤에서 저희 팀이 상을 좀 크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창업을 해보자 해서 더 이상 해커톤은 나가지 않고 이제 친구들과 창업을 합니다. 약 1년간 앱을 개발을 했고 굉장히 재밌게 창업을 해서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1년 뒤에 이제 잘 되지 않아서 정리를 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좀 업앤다운이 되게 많았는데요. 일을 하다가 이제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사실 여기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뭐 젊으니까 괜찮다 하실 수도 있지만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질병이 뭐죠? 계속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앉아서 공부하고 일하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허리 디스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는 허리 디스크가 오고 거의 한 달 정도를 누워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한창 듣는 중인데 근데 대신에 이제 코비드긴 했죠. 어떻게 해야 되나. 시험은 가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누워서 과제도 해야 되고 저랑 같이 팀인 친구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처음으로 시리 기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플 워치에 있는 기능 그런 것들로 이제 그 음성 인식 기능으로 과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한 같이 한 팀원은 사실은 제가 아예 안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거의 과제를 음성 인식 기능으로 다 같이 했기 때문에 팀원이 그렇게 불만이 있지는 않았었고요. 시험도 나중에 교수님께 말씀드려서 서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서서 시험을 본 아마 최초의 학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같은 환자로서 슬프다고 하시는데 다들 열심히 허리 건강 지키시길 바라고요. 의자에 돈 아끼지 마시고 좋은 의자 꼭 사서 쓰시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허리가 너무 안 좋아져서 한 학기 휴학을 했어요. 한 학기 휴학도 하고 그때 건강도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건강상 이슈가 있어서 한국도 잠깐 다녀오고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턴십을 했고 인턴십이 끝나고 이렇게 풀타임 오퍼를 받게 돼서 UBC 졸업 이후에 풀타임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 타임라인 안에 굉장히 많은 업앤다운이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임포스터 신드롬이었던 것 같아요. 가면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이 과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내가 뭐 클래스에, 이 수업에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 아마 해보신 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아마 날 때부터 나는 코딩 천재야. 나는 개발자의 길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런 저랑 비슷하게 임포스터 신드롬을 느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애들은 타고난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면 초등학생 막 중학생부터 코딩했던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이기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제 캐나다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영어 발음을 하면은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아니면은 제가 말한 어떤 억양을 비웃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다들 너무 뛰어난 친구들만 주변에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니까 혹시 내가 담당자의 실수로 내가 뽑힌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를 들면 뭐 파이널 리그잼 저희 기말고사죠. 기말고사 치러 갈 때 진짜 이번에 망하면 끝인데 어떡하지? 이 시험 망하면 끝인데 막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험 망했다. 아니면 시험 보고 와서 재수강 각이다. 다들 생각해 보시죠. 그런 생각을 사실은 떨쳐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벽에 부딪힌 것 같고 그래도 답이 없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입사 지원할 때 많이들 느끼시죠. 막 100군데 지원했는데요. 200군데 지원했는데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안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로스 마인드셋으로 마음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이제 왼쪽은 보통 픽스드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불리는데 내 능력은 한계가 있고 나는 모든 사람은 이제 고정된 재능이 있고 그냥 그 안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 픽스드 마인드셋이고, 그로스 마인드셋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나는 더 나아질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엿보고 더 나아지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생각하는 게 바로 그로스 마인드셋인데, 저는 그로스 마인드셋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수학을 원래 못하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학을 아주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저처럼 수학을 굉장히 못했던 중학교 수학부터 포기했던 사람도 다시 공부를 하면서 수학을 아주 잘하지는 않아도 괜찮아. 근데 패스할 정도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조금씩 하면 언젠가는 배우게 되니까. 라고 하면서 자꾸 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 집중하는 것에 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제가 점수마다 뭘 배웠는지에 집중하자. 이게 굉장히 저에겐 되게 중요한 그 순간이었는데, 그때 허리디스크가 터졌을 때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딱 보면 알잖아요. 제가 공부를 많이 못했고, 왜냐면 허리디스크 때문에 누워있었기 때문에 많이 못했고 시험을 잘 못 볼 거라는 게 이미 너무 자명했는데 제가 패스할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공부를 못해서. 수업도 거의 누워서 들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생각한 게 이거였어요. 내가 중요한 거는 패스나 페일이나 아니면은 몇 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점수보다 내가 그 수업에서 뭘 배웠는지, 그거를 나중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내 생각을 하자. 그런 마인드로 하니까 다행히 패스는 했고요. 좋은 점수는 아니었지만 아주 다행히 패스는 했고, 그리고 뭘 배웠는지에 집중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건 아직도 잊어먹지 않고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면 끝이야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수 있는데, 다음에 도전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마인드를 바꿔보시면 되지 않을까. 특히 영어는 저는 알아듣기만 하면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사람들이 전달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에 거의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법적으로 틀려도, 내가 발음이 좀 틀려도 사람들이 알아듣기만 하면은 괜찮아. 난 자신감 있게 그냥 얘기할 거야. 이런 마인드로 이제 바꿨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임포스터 신드롬의 핵심인 내가 이 자리에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 거의 대학 다니는 4년 내내 했던 것 같고, 사실 회사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뽑혔지? 약간 뽀록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정말 인턴십 할 때마다, 아니면은 지금 일을 하면서도 한 순간순간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마음을 바꿔서 내가 여기 있는 거 분명 이유가 있을 거다 라는 생각으로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식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나요? 이거는 2021년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의 여름 인턴십 기준으로 제가 추정치를 가져온 건데요. 대략 30만 장 정도의 이력서가 그 2020년 7월, 그러니까 약 1년 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름 인턴십은요, 보통 비자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빅테크 회사들은 그 실제 일하는 날짜 기준 1년 전부터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그때 이력서를 받고, 그리고 보통 2주에서 한 달 이내에 코딩 테스트가 옵니다. 그래서 온라인 코딩 테스트를 보고, 그리고 나서 폰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보통 뭐 50분, 45분 정도 되는 엔지니어와 함께 보는 폰 스크리닝 면접을 보고, 그리고 실무자 면접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이널 최종 면접을 2번 라운드 또는 3라운드를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약 3,000명 정도의 인턴이 여름에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인턴십을 합니다. 근데 여기엔 다양한 직군이 당연히 있죠.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본 바로는 지원자 중 대략 1%보다 더 적은 인원이 합격을 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탈락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이 탈락하셔도 그거는 되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 뽑히는 게 더 이상하죠. 그 적은 확률로. 근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크로스 마인드셋이 있는 사람들은요, 탈락해도 괜찮아. 다음에 다시 도전하면 돼. 오히려 더 나아질 기회야. 더 내 레주메, 내 이력서 더 발전시켜서 지원하면 돼. 그리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온 친구들은요, 자신의 능력이 고정돼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이 전혀 해보지 않은 분야나 도메인이나, 제가 아까 팀원 말씀드렸죠. 지난주까지 엔드 했는데 다음 주부터 안드로이드 개발해야 돼요.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행복해요. 내가 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 내가 안드로이드 개발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이제 내가 새로운 분야로 또 하는 거니까 나 너무 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천 장 또는 수만 장의 이력서가 한국의 되게 많은 회사들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력서가 어떻게 하면 눈에 띌 수 있을까요? 남들과 달라야 됩니다.
남들과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그냥 프로젝트 몇 개 하고 그냥 동아리 몇 개 하고요. 끝이에요. 그런 이력서로는 남들과 다른 엣지가 없어요. 나만의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고 나만의 캐릭터가 있어야 되고 그 이력서를 봤을 때 '아 이 사람 만나보고 싶다. 아 이 사람이 이랑 같이 일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엣지, 퍼스널리티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실리콘밸리에는요 굉장히 유명한 인재 채용 원칙 문구가 있어요. 뭐냐면요. Hire character, train skill 이라는 말인데 이게 그 사람의 하드 스킬, 그러니까 하드 스킬이라고 하면은 배울 수 있는 스킬이에요. 예를 들면 자바 할 줄 아는지, 자바스크립트 쓸 줄 아는지, 뭐 리액트 할 줄 아는지 이런 식의 배울 수 있는 스킬은 누구나 레주메에 보여줄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이라던가 야망이라던가 아니면은 규정을 준수하는 어떤 그런 준법 정신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떤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지, 가치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녹아있는 그 사람의 어떤 인성,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죠. 그런 캐릭터리스틱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킬은 가르칠 수 있죠. 하지만 캐릭터리스틱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타고난 인성이니까. 그러면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가진 건 무엇이었는가? 제 캐릭터리스틱은요. 저는 해커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해커톤 러버였고 입학 후 거의 매년 3개에서 4개 정도 해커톤을 참여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후에 처음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때 수상을 할 때마다 되게 선물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제 사진에 그 뭔가 이어폰 아마 받았던 것 같은데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것도 받고 기계식 키보드 같은 것도 받고 다양한 선물도 받으면서 계속해서 수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아까 창업을 했었던 건데 5,000달러의 시드 머니를 받으면서 이제 해커톤에서 2등을 수상을 했고 그때 이후로 저희가 그 시드 머니를 가지고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레주메에는요. 그 프로젝트도 당연히 있지만 해커톤 참여한 내용과 함께 그 수상 내역이 되게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하이어링 매니저, 그러니까 뽑으려는 채용 담당자들은 이 사람은 굉장히 프로액티브하게 스스로 나서서 해커톤에 참여하고 해커톤을 참여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임팩트를 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낸 사람인 거죠. 단순히 참여만 해서는 물론 없는 거보단 낫겠죠. 근데 그래도 참여를 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훨씬 더 레주메, 이력서에 빛이 남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무엇을 참여를 한다면 그걸로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엑스트라 커리큘러라고 불리는 과외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요. 저는 그 밴쿠버에 리액트 미더 이렇게 소모임이 있어요. 리액트 공부를 하는 사람들, 어떤 리액트를 사용하는 엔지니어들의 모임. 그런 미더업에 가서 이제 제가 했던 리액트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었고요. 말고도 저는 이제 해커톤에 가서도 스피커로서 여러 가지 강연도 하고 그리고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의 조교로도 3학기 동안 가르치고 그리고 연구원으로서 이제 그때 학과에서 나오는 이제 강연 자료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연구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마찬가지로 또 대학 멘토로서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컸던 거는요. 저는 커뮤니티 컨트리뷰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 거기 안에서 이제 제가 하는 역할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그러한 대외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저의 레주메를, 이력서를 빛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인턴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턴십 하면 인턴들 모임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때 저는 윈도우즈에서 인턴십을 했었는데 우먼 인 윈도우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룹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턴십을 현재 윈도우즈에서 하고 있는 그 시기에 인턴들이 다 온 거예요. 여자인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두 우먼인 CS에서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 여학생회 같은 건데요. 그래서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 회사들은 활발한 활동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학교에서 시킨 게 아니니까 내가 엑스트라로 한 거니까 확실히 그 사람의 열정과 야망과 그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보여주는 증거니까요. 이렇게 이력서를 세우면요.
사실 앞서 이면욱 강연자님? 이면욱님의 발표를 보신 분들은 아, 이렇게 150개씩 지원하고 연락도 안 오고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는 약간 살짝 절망편을 보셨다면 저는 조금 희망편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레주메가 좋으면요, 연락이 옵니다. 사실 제가 Dream may closer than you think라는 말을 저한테 이제 멘토링 요청하는 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의 꿈은 가까울 수 있다. 왜냐하면요, 제 레주메를 저렇게 업데이트를 하니까 이렇게 많은 회사들에서 먼저 연락이 와요. 같이 인터뷰 해보자. 구글 같은 경우에는요, 심지어 구글 채용 공고가 올라오기도 전에 리크루터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 이번에 뉴그레드 뽑는데, 뉴그레드 하면 신입 개발자죠? 신입 개발자 뽑는데 너를 뽑고 싶다. 그러니까 너랑 얘기를 해보고 싶다. 너 인터뷰 가능하니? 구글 같은 경우는 제가 인터뷰를 여러 번 봤는데 예전에 이제 인턴십 때 이미 파이널까지 갔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뉴그레드 포지션이 나왔을 때 먼저 연락이 왔을 것 같아요. 구글 같은 경우는 뉴그레드 포지션으로 인터뷰를 봤을 때 모든 절차를 다 패스하고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인턴십에서 한번 파이널까지 갔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폰 스크리닝이라던가 뭐 아니면 온라인 코딩 테스트라던가 아니면 실무자 면접 같은 걸 다 패스하고 파이널만 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앞서서 좀 이면욱님이 절망편을 얘기를 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많은 회사들이 저와 인터뷰를 했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는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을 해서 들어갔지만 더 많은 기회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나서기만 한다면요. 여기서 이제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드림잡은 무엇인가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고 여러분들 꿈이 무엇인지 이제 혹은 그거를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꼭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제 링크드인은 여기 QR코드 있으니까 한번 찍어보시고 그리고 저희 이민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취업하기까지의 과정을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은 블로그에 가보시면은 더 깊은 내용을,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스트러글하고 고생하고 막 실패도 많이 하고 그런 과정에서 성장한 그런 내용들이 저희 블로그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Q&A 사전 질문 받은 내용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일단 현장 질문 먼저 받고 나머지 이제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